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이길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건 필연적이었어요. 더 많은 병력과 화력, 모든 게 더 많았죠. 지금도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가 결국 무너질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건 신화일 뿐이며 우크라이나가 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크렘린의 관리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곧 올 것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생각을 계속 믿고 그 이야기를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러시아 지도자는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고 오래전에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위해 세웠던 초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그런 주장들이 전혀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거의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더 큰 군대, 더 강한 경제력, 그리고 힘, 탄약, 보급품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예측할 수 없지만 한쪽과 다른 쪽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가 있을 때는 소규모 병력이 상대의 맹공격을 버텨내는 것이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점점 약화되고 러시아가 조금씩 필요한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논리적이고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참호를 파거나 드론과 미사일로 적을 반격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때조차도 여전히 영토를 잃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조금씩 영토를 넓혀갔고 비록 그 속도는 매우 느렸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이 매달 수만 명의 병력을 잃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어떻게든 그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병력을 충원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때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전쟁을 오래 끌면서 러시아가 가장 아파하는 곳을 타격하고 가장 중요한 지역을 사수하며 도네츠크 지역의 포크로스크 같은 주요 도시와 마을의 함락을 지연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도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고립되고 약해지고 있었죠. 러시아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손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쟁 기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여전히 여기저기서 작은 자투리 영토를 차지할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 끌어내어 전선으로 보내면서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병력 보충이 가능한 듯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병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계속 가장 유력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202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러시아의 승리가 점점 덜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굴욕적인 크렘린의 패배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4가지 핵심으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영토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것은 오랫동안 전쟁의 흐름을 양측 모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우세한지도 알 수 있었죠.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는 막대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빠르게 점령하며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했고 수도 키예프까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하면서 적군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요 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대체로 러시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로 영토를 계속 점령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이미 매우 느렸던 러시아의 진격이 사실상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러시아는 큰 성과 없이 주요 도시나 마을은 거의 점령하지 못했고 그렇게 얻은 성과도 막대한 대가를 치른 결과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인 소모 전화 같은 전략을 사용해 놀라울 정도로 잘 방어했습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 돌격대를 특정 위치로 유인한 뒤 드론과 포병으로 집중 공격하는 방식으로 영토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이 덕분에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초 몇 달 동안 러시아의 영토 확장세는 더 악화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전쟁 상황을 추적해온 가장 신뢰받는 연구기관 중 하나인 전쟁연구소 2026년 초 여러 시점에서 러시아는 매달 200제곱마일이 넘는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에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가 겨우 50제곱마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달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잃은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반복한다면 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자국 영토에서 적극적으로 몰아내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기계를 원점으로 되돌리며 수년간의 노력을 무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크렘린이 치른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허사로 돌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항상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사실 러시아군은 현재 거의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흙에 갇혀 있어 지난 100년간 어떤 전쟁 군대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이렇게 느리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서 약 2,500 평방마일을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매달 약 50 평방마일 정도를 계속 점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특정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간이나 소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크라이나에는 수많은 영토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승리가 불가피하다기보다는 피할 수 있게 된 두 번째 큰 이유는 바로 인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 동안 많은 인명을 잃었습니다. 추정치는 다르지만 많은 자료는 현 시점 러시아군 사상자가 100만 명을 훨씬 넘었다는데 동의합니다. 이는 적절한 훈련이나 장비, 심지어 방어구도 없이 수많은 병사들을 전선의 소모전 한복판에 내던지는 나라의 거의 자살에 가까운 전술 덕분입니다. 영토 획득 속도는 느려졌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상자 수는 극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내내 그리고 2026년에도 매달 수만 명의 병력을 잃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군대는 그런 수준의 손실을 감당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는 기적적으로 이를 해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1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만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해도 러시아는 계속 인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현금 보상을 제공하거나 죄수들을 동원하고 중증 환자들을 전선에 보내거나 소수 민족을 강제로 징집하는 등 절박한 조치에 의존해야 했을 때조차도 러시아는 항상 병력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초 몇 달 동안에는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월별 손실이 이제는 모집할 수 있는 병사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202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그 수치 자체가 상황을 말해줍니다. 2026년 1분기에 러시아군은 무려 8만 9천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공개한 공식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러시아는 겨우 8만 명만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순손실로 따지면 9천 명의 병력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말까지 매달 러시아군 5만 명의 사상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선전선동 뒤에 숨으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과 수치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이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으며 고위 관리들은 이 커져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두려움에 떨며 허둥지둥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크렘린은 새로운 드론 조종사를 군에 영입하기 위한 새로운 모집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한국 국방부와 다른 신뢰할 만한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병력 보충을 위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심지어 북한에서 온 유급 용병들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더 미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이제 이런 경력 모집 문제에 직면한 푸틴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뚜렷한 해답도 쉬운 탈출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현재의 전술을 계속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강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최소한 사상자 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동안 그는 용병과 다른 절박한 수단들에 계속 의존하면서 자신의 군대 손실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위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곧 속도를 늦추거나 공세를 누그러뜨릴 조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훨씬 더 극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나라가 병력 수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전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전투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영토 확장이 더욱 느려질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결집하여 적의 약화된 상태를 이용하면 주요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일종의 동원령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십만 명의 전투 가능 연령 남성들에게 강제로 입대하게 하고 전선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면 러시아군이 큰 전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전쟁에 점점 더 불만을 느끼고 있는 러시아 국민의 상당수는 이런 조치에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러시아의 최종 승리가 점점 더 그럴듯하지 않게 만드는 세 번째 주요 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강한 적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조차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하물며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할 힘을 모을 수 있으리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버티고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러시아 접경 지역과 그 너머까지 공격을 감행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소규모로 시작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파괴 공작, 드론 공격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공격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의 여러 지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비행장, 군수공장, 지휘본부, 정유소 같은 곳들이 우크라이나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드론, 폭탄,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거센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과 자산이 파괴됐고 수백만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장비와 인프라가 연기 속에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는 적의 석유 인프라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의 석유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들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지금까지 젤렌스키와 현실적인 평화 협상을 타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영향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수출 능력의 최대 40%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특히 주요 정유시설과 발트해 항구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 이후에 두드러집니다. 석유관과 연료 저장 탱크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으며 수많은 갤런의 석유가 모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석유 산업은 러시아 경제의 중추입니다. 그 중추가 부러지면 나라 전체가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석유 생산량이 줄고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교역국으로의 수출도 감소하면서 러시아는 정말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진 않겠지만 심각한 위기의 문턱에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 비해 러시아의 국부 펀드는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전쟁은 해마다 연방 예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더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2026년에 양국 군대의 대조적인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나라죠. 전문가들 역시 러시아 군대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22년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은 러시아 군대를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수년간의 분쟁을 통해 쌓아온 막강한 명성과 강력한 선전, 그리고 효과적인 마케팅이 결합되어 위험 있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가장 강력한 장갑차, 최고의 전투기,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2년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제압하고 몇 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졌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세계 무대에서 군사적으로 약소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도 첨단 방공망도 내세울 만한 우수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두 나라의 군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명성은 무너진 반면 우크라이나의 명성은 감철과 불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이른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와 장갑차들은 첫 관문에서부터 무너졌고 크렘린이 기대했던 큰 영토 확장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군은 제공권에 장악하지 못했고 전설적인 흑해함대 역시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을 시작하자 도망치고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T-14 아르마타와 같은 러시아의 이른바 최고 무기들조차 제한적이고 조심스럽게 배치되었으며 성능에 대한 우려로 잠시 사용된 후 철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상대보다 훨씬 약한 군사력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차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며 분쟁 지역을 지켜내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적을 허를 찔렀으며 유럽에서 손꼽히는 국내 방위 산업을 구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술을 완벽하게 익혀 적의 전술을 능가했고 이 새로운 이점을 활용해 적의 진지와 기반 시설에 수백 차례의 효과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네튠, 장거리 플라밍고 등 미사일을 개발해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신속히 실전 배치됐고 2026년에 이미 목표물 타격에 사용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실제로 러시아 군사력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의 힘에 대한 신뢰는 국내외 모두에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장갑차, 무기, 탄약 공급을 의존해왔던 여러 국가들이 거래에서 손을 떼고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전쟁이 자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며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67%가 평화 협상과 분쟁 종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영 언론사 타스가 발표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러시아인의 75%가 오늘날 푸틴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높아 보이지만 전쟁 이후 최저 수준이며 타스가 친크렘린 선전을 자주 내보내는 점을 고려하면 과장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해 러시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러시아군은 거의 진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사상자는 급증하고 징집에 실패했으며 명성은 무너지고 경제도 붕괴 중입니다. 국민들도 더 이상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곧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고집이 세서 어떤 대가도 감수하며 정복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는 체면을 지키려는 절박하고도 헛된 시도로 자신의 나라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전 세계는 서서히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한 방식으로만 끝난다는 보장은 없으며 러시아의 승리나 우크라이나 붕괴로 확실히 이어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전쟁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 보이고 용감한 약자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2026년 3월 키이우 수비대가 푸틴에게 여러 차례 큰 타격을 입힌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혁신이 러시아를 어떻게 앞서는지 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저렴한 드론이 수백만 달러 전차를 격파한 사례를 다룹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속보, 통찰력 있는 분석, 심층 고도로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바로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